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민주당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은 물론이고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시하면서 임기 내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명분과 또 전국 주도권 확보용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이어서 연금개혁 논란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현재 정부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연금개혁 문제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친구도 많고 예, 친구가 또 애청자도 많은 모양이에요. 친구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 왕따예요. 몰랐어요? 예? 왕따 아니고 사회생활을 잘한 모양, 아니 학교 생활을 잘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친구도 많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 혹은 교수님 성대모사 잘하는 아이로 유명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이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되게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사랑은 못 받았군요. 예.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때리고 그러진 않았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뭐 우리보다는 군대에선 그렇지 않았죠? 군대에서 저랑 같은 군번에 다른 군이나 뭐 의경 나오신 분들은 많이 맞았는데 저는 맞진 않았습니다. 여우 같으니까 안 맞았구나. 아니요, 맞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진짜 이런 문화를 빨리 없애야지. 우리 나이 또래에 있는 애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맞았던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이 폭력에 대한 추억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사실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그런 거는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구나. 네.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렇구나. 학원에서도 많이 때렸죠. 학원에서도? 네. 숙제 안 해오면. 옛날에는 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얘 말 안 들으면 얘 좀 많이 때려주세요. 이러고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학원에서는 뭐 그렇게, 근데 사실 그래요.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들하고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지. 이게 참 이것도 좀 문제긴 문제예요. 사실은 공교육이 이게 제대로 서야 되는데
아유, 참.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들으는 얘기 이제 거의 한 15년 전 얘기라서. 15년. 네. 이게 젊은 사람인데 뭐. 네. 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보구사하고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방송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학교 폭력? 아니군요. 예. 네. 자, 여야의 연금개혁 공방 관련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21대 국회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있는 추가 논의 등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이제 이야기가 잠잠해졌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일단 여야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 대체율 수준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5%로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 주장을 꺼내든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 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했고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조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을 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내용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취지인데요. 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응은 연금개혁 야당안을 정부안으로 둔갑시켰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방안을 언제 우리가 주장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5%와는 민주당이 주장한 아니지 윤석열 정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원내 수석 부대표이자 연금개혁 특위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의원도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지가 이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한 거 그 취지는 제가 공감해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빨리 하자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라면 좀 다르게 표현했을 거예요. 일단 첫째,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냐 하면 문재인 정권 때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드린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21대 국회 이거 지나면 안 된다라는 시급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문재인 정권 때 연금 개혁 안 한 거 이거에 대한 일단 사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계속 연금 문제는 손을 대왔거든요, 역대중. 근데 문재인 정권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연금 개혁 이걸 못
추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 사과를 한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오히려 철저한 비주류로 소외당하고 사실은 뭐 박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상당히 좀 힘든 여러 가지 역경을 견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전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22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지금 보험 요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13%로 43% 받느냐 45% 받느냐 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개혁은 이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연금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연금 개시 연령이라는 문제는 뭐하고 우리가 연금 크레바스가 뭔지 아세요? 크레파스 어렸을 적에 많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하고 안 그랬어요? 그래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 노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크레바스는 이제 우리 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틈이 있잖아요. 이 빙벽. 그래서 거기 빠지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그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연금 크레바스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선 노동개혁과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모든 거창한 문제를 다 해결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단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일단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손을 댈 때 소득 대체율 이런 거 다 손봐야 되지만 연금 크레바스 줄이면서 연금 개시 연령을 몇 살에 할 것이고 거기에 맞게 노동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야지 소득 대체율하고 뭐 보험료율 이것만 가지고서 마치 이렇게 접근한다 이거는 전반적인 연금 개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연금 개혁을 지금 마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저는 이거 국가 정책을 접근하고 특히 입법 권력을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국민의 노후 생활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이왕 늦었으니까 천천히 하지 이런 것보다도 침착하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인데요.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복귀가 검토됐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청와대 부속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2016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이 당시 최순실 현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이 전 비서관을 수사한 바 있고요.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검찰이 이를 압수함에 따라서 당시 대화 내용이 상세히 복원됐다고 합니다. 이 시기 정 전 비서관이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따로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 이 정 전 비서관을 특별 사면 복권시킨 바도 있습니다. 자, 정무수석실 인선도 이뤄졌는데요. 1비서관에는 재선의 김명현 전 의원이 2비서관에는 정승현 전 국민의힘 인천시 당위원장 3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이 낙점됐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최순실, 지금의 최서원 씨로 개명을 했죠.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을 다시 기용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그 국정농단 사건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간단한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젠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20년 후에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 이 상징적인 어떤 그 보수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과 함께 일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현재 비서관이 되겠죠. 상당히 일을 꼼꼼히 하고 굉장히 그 과묵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높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관련 소식인데요. 피해자인 전 비서 김 씨에게 약 8,347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가 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그리고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약 8,44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중 5,447만 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소송 제기된 지 4년 만인데요.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안 지사 주변인들의 2차 가해로 발생한 피해 등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관련 확정 형사사건은 증거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불법 행위 자체를 부인해왔고요. 2차 가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희정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의 간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등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충남도청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김 씨의 대리인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안 전 지사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2년 8월에 만기 출소를 했는데요. 또 그간 전 부인이었던 민 씨와는 2021년 합의 이혼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간조선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이 있었는데요. 안 전 지사가 팬카페 모임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안 전 지사의 팬클럽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보고 싶은 분들 만나야죠. 모임합시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이게 6월에 펜션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팬카페 관계자는 안희정 지사도 해당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안 전 지사가 지지자들과 모임을 가져서 논란이 된 바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양평군의 한 펜션 또 용문사에서 1박 2일간 이뤄졌고 산책, 식사, 티타임 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안 전 지사에 대해 결국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게 4년 만이라는 소식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라는 건 민형사상으로 모두 증명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 이 팬카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안희정 전 지사가 실제로 이 성폭행 이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이제 사실로 좀 결정이 된 거고
그 갑자기 안희정 전 지사 생각하니까 오거돈 전 시장은 아직도 깜빵에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오거돈, 안희정 그리고 그 박원순 전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부 성 관련 비위로 이 여러 가지 이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게 민주당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집중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권력에 너무 취하면 여러 가지 이런 비위 사건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전체적으로 권력에 너무 취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자신의 팬카페 모임에 가든지 안 가든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저라면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좀 행동을 굉장히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숙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과대학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상을 승인하면서 마침내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27년 만인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게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주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은 3,300명까지 늘어난 바 있고요. 정원 외 편입학을 모두 합치면 3,507명이었습니다. 1990년대 연이은 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이 꾸준히 늘어났는데 2000년 의학분업이 시행되면서 증원 기조도 끝이 났습니다. 의학분업으로 병의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면서 의료계가 수입에 타격을 입으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축소를 협상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수가 인상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정원 10% 감축 후 동결을 제안을 했고요.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의대 정원 2003년엔 3,253명, 2005년 3,097명, 2006년에 3,058명까지 줄었고요. 현재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입니다. 자, 2010년대 들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대 정권은 여러 번 의대 정원을 추진한 바 있죠.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일단 의대 정원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 국회와 시민단체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를 했고 증원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2018년과 2020년에 두 차례 걸쳐 의대 증원을 추진을 했는데요. 2018년에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내놨고 2023년에는 개교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대책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고요. 공공의대법은 국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코로나 유행과 함께 보건인력 확충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400명 의대 증원 제안과 함께 다시 내놓은 바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022학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고요.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합의해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도 이제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생들 역시 수업과 실습을 거부를 했고요. 전공의도 파업에 가세한 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역대 정권의 실패를 듣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결실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증원 과정에서 끝내 의료계를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또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정부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 의대 교수들, 의과대학 학생들,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이요. 이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의대는 특권을 가진 그런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학생 수 줄어들고 있거든요. 각 대학이 학과 구조 조정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없어지는 학과도 있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없어지는 학과의 교수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 이 의대처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의대 교수들은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학문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교수 생활 28년째군요. 28년 동안 하면서 좀 굉장히 씁쓸했어요. 의대 정원도 교육부와 학교 측에 의해서 사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얘기 안 듣느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야, 나는 정치학을 40년 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입장과 위치가 뭔가라는 자괴감도 솔직히 좀 들긴 들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의사분들 힘들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의료제도의 존속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현재의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그거는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미래를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좀 여러 가지로 좀 씁쓸했습니다. 김호중 씨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뭐 영장 지금 유치장에 이송됐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이 공연도 뭐 제대로 하고 이런 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잘못했다면 자숙을 해야 돼요. 예? 음주운전도 나쁜 일이고 안희정 전 지사가 저지른 범죄도 나쁜 범죄, 아주 나쁜 범죄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자숙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몇 시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6시 전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거 뭐 그렇게 오래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은 나오지 않으면 저녁 시간, 밤 시간대 제가 라디오 뉴스 수중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길게 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맞는 결정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